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에 이어서 징계 청구, 직무 배제 명령까지 떨어지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놓고도 정치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후보 논의를 떠나 공수처법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공언해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토론에서는 공수처 출범과 법무부 검찰의 갈등 상황을 점검해보고 과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토론해보겠습니다. 검사윤리 강령의 위배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법무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에 이어 징계 청구, 직무 정지 명령까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리,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리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에 대해 윤석열 총장 측은 즉각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 이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며 윤 총장의 거취를 압박했고 국민의힘에선 법치주의의 수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입니다.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주기 바랍니다. 전 권력이 동원돼서 조폭들이 집단 폭행 가하듯이 윤석열 총장 저렇게 징계 해부하고 대통령이 손에 피 안 묻히고 윤석열을 자르려고 저런다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재가동을 합의했지만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달으면서 공수처 출범은 중대 갈림길에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논의와는 별개로 공수처법 개정을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는 입장.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를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를 연내에 반드시 출범시키겠습니다. 공수처장 같지 않은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것을 우리도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이번 주 이슈 토론에서는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풀 열쇠는 과연 없는 것인지 집중 토론해봅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함께하실 두 분 의원부터 소개합니다.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신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 변호사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정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태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분도 다 깜짝 놀라셨죠? 예,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인 것 같고요. 아마 역사적으로도 세계 역사의 처음이 아니냐 싶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에 이어서 또 직무 배제, 징계 청구하겠다는 것이고, 이 검찰총장은 또 법적 대응하겠다. 앞으로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또 법적 다툼하는 상황까지도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간단히 좀 모두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우리 박수현 의원께서. 예,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예. 어쨌든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상황, 그리고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국민들께서 너무나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네네. 정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꼭 드려야 되겠고요. 그러나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검찰 개혁을 완수하라라고 하는 국민과 시대의 명령, 이것을 완수하려는 측과 그것의 마지막까지 저항하려고 하는 그 세력의 그 마지막 갈등, 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법무부 장관께서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 화두가 명쾌하게 국민께 보이도록 어떤 아주 지엽적인 문제들 가지고는 좀 명쾌 정리를 좀 전략적으로 하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좀 국민이 보시기에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이 몸통은 어디 갔나 보이지 않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간의 어떤 그 지엽적인 다툼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 상황이 매우 민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올 때까지 온 것 같습니다.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고요. 뭐 예상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정되었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누가 밖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보다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사실관계 어떻고 해서 이 문제가 정확하게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결론이 나고 그에 따라서 책임질 사람 지고 그렇게 하는 뭐 결과 책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검찰 개혁 문제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핵심은. 우리 오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2019년도 인사청문회 당시에 청문 보고서 요구서에 검찰개혁의 최적임자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뭐 민주당의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영웅 떠받들듯이 해서 청문 보고서 채택도 되지 않은 윤석열 총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와서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고 이렇게 쫓아내기 하는 식으로 찍어내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고 윤석열 총장이나 추미애 장관이나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또 행정부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 둘의 이 추윤 갈등이라고 하는 소위 이런 갈등들이 사실은 뭐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건 1년 동안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언급도 하지 않고 이렇게 뒤에 그냥 숨어 계시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지금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지고 만약에 그런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면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거기에 대한 또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께서 지는 겁니다. 1년 전에는 내가 실수가 있었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의 최적임자가 아니라 최걸림돌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걸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추미애 장관의 정적 의도를 통한 찍어내기가 확실하다면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맞죠. 이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행사해야 될 권한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계속 방치해두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이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명권자가 속히 정리를 해야 된다. 말씀 핵심이신 거죠. 우리 신장식 변호사께서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사안이겠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간단히 좀 말씀하시면. 그 검찰 개혁을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 또는 뭐 국민들도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검찰 개혁이라는 말만 같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국민들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제도개혁, 즉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어떻게 수평적 수직적으로 나눌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수사권, 기소권 등 해서 뭐 전 세계에서 이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독점하고 있는 기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권한을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하고 그다음에 공수처라는 극약 처방을 통해서 기소권을 좀 나누기도 하고 하는 이런 제도개혁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윤석열 총장은 뭐 국민의 검찰 라고 하면서 국민과 직접 거래하면서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소위 권력형 비리 내지는 기득권도 수사하겠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그 개혁에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권력형 범죄 수사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해서 사실상 제도개혁의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국민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이미 즉 그 권한의 분산으로 갈 거냐 아니면 힘 있는 검찰이 잘해서 권력형 비리를 잡는 쪽으로 갈 거냐. 근데 큰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많은 국민들은 제도개혁, 검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많은 합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마지막 지금 그 거의 이제 정점에 다다른 시점이다. 어차피 제도개혁이라는 것이 기득권 개혁이라는 것이 제도개혁, 인적 정산, 문화 관행의 변화까지 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제도개혁과 인적 정산 그다음에 관행과 문화, 검찰의 뭐 검사 동일체 원칙 관행이라든지 이러한 제도와 관행의 변화까지 가는 길에서 지금 마지막 정점에 오른 것이라고 보이고요. 우리 저
정태현 변호사께서는 어떤 개혁이라는 상황을 말은 보고 참 좋은 말입니다. 정치개혁, 문화개혁, 경제개혁. 문제는 그 개혁이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무엇을 의미하냐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특히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할 때 일반적 학자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 다음에 국민의 인권 뭐 그런 걸 이제 주로 이제 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검찰 개혁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결국 이 정부 들어와서는 지금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검찰청법도 이제 개정이 시행이 되고 있고 형사소송법도 이제 개정이 시행이 돼서 검찰이 가지고 있던 종전의 소위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검찰 개혁은 이미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문제는 그걸로만 보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관이 법과 제도가 아니고 개인적인 뭐 어떤 법무행정을 통해서 개혁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인데 지금 국민들은 지난 1년 동안 끊임없이 TV만 틀면 추 장관과 윤석열 둘이서 계속 그 험악한 표정을 짓는 거 봐왔거든요. 국민의 주는 스트레스가 큽니다. 누가 옳고 그를 떠나가지고 이제는 네. 그런 걸 이제 그만둬야 될 걸로 보이는데 두 분 다 아마 저는 이것이 이제 특히 이제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직무배제를 이제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7월이면은 임기가 끝나고 1월부터는 검찰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7월 법이 내년 개정이 돼서. 7월, 내년. 그렇습니다. 네네. 1월이면 검찰이 할 수 있는 권한이 팍 줄어들고 7월이면 떠날 사람인데 굳이 추미애 장관이 지금 서둘러서 직무 이 징계 회부하고 네.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은 아마도 더 이상 이대로는 갈 수 없다는 어떤 위기감이 있어서 한 걸로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직무배제는 해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네. 하면 검찰청 법상 검사는 검찰 수준도 검사거든요.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고 징계에 의하지 않으면 해임을 할 수가 없도록 그렇죠, 되어 있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통령도 해임을 할 수 있냐 해서 이론적으로 다툼이 있는데 다만 검사징계법에 보면은 징계 해부된 경우는 장관이 그 해임을 할 수가 있어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수순을 밟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해임 추미애 수순을, 장관으로서 그 뭐 동기에 뭐 옳고 그른 건 떠나가지고 해임하기 위한 수순으로서 이번에 징계 청구를 한 것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녁에 갑자기 그 추미애 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뭐 전체를 떠나서 일단 여러 가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혔으니까 하나하나 좀 따져 보도록 하죠. 검찰총장,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 청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6가지가 들었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또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뭐 감찰 방해, 수사 방해, 그리고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또 뭐 감찰 과정에서 이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험과 신망 이런 것들을 저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이거는 정말 징계 사유가 된다고 그 정도로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해야 할 사유 정도가 되는 것인지 확인이 된다면 만약에 어떻게 보시는지 좀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일단은 그 추미애 장관이 뭐 급작스러운 기자회견 통해서 징계 회부와 직무 배제하는 그 6가지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그 대검에서는 또 즉각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다 적절하게 했고 또 그 징계위원회 회부가 되면 거기에 본인이 출석해서 모든 것들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게 다소 어떤 그 사실 검찰총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검찰적법 형사소송법의 체계상 수사의 주체가 되고 있는 그 검사들을 총괄 진두지휘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네.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과정들을 보면 일련의 과정들이 오히려 이 정적 중립 독립성을 윤석열 총장이 훼손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뭐 많은 국민들이 또 한편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을 배제시키는 것 자체가 그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네. 또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양면의 입장이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는 네. 뭐 이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도 과거 사례에서 단 한 차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예. 이 추미애 장관은 지금 두 차례의 수사 지휘권과 또 지금과 같은 징계와 직무 배제를 발동했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이 과연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느냐. 네. 오히려 검찰의 중립,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다라고 보여지는 측면들이 더 강하게 네.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합당한 게 아니다. 이 이런 부분은 말씀이시고. 더군다나 이게 뭐 일반 평검사가 아니라 검찰총장의 경우는 분명히 그 사전적 절차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출발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오신환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네네. 이 문제는 지켜봐야 합니다. 아, 그렇죠. 그럼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지켜봐야 되고요. 저희가 여야로 나뉘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야기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저희도 추정일 뿐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언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올 때까지 온 이 상황, 초유의 상황, 국민도 당황스럽고 정치권도 불편하지만 이거를 여야 간의 싸움, 공방을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이 부끄러움으로 어떻게 이 역사를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데 우리 토론의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아니 판사 출신인데 법무부 장관이 그걸 모르고 했겠어? 라고 하는 그런 또 믿음이 있는 것이고요. 네. 또 검찰총장은 아니 그 전문가가 그래 그렇게 했겠어? 라고 하는 서로의 믿음들이 국민 사이에 같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지하는 측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다. 예, 이런 그렇기 얘기고.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까 오신환 의원님은 대통령께서 이걸 정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대통령이 왜 이런 불편한 상황을 정리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모습입니다. 인사권자의 모습이고 대통령은 지금 이 과정도 국민이 명령한 검찰 개혁을 하고 있는 향해서 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인식하면서 이걸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이 문제를 대통령이 정리하는 것보다는 정해진 그 어떤 징계위원회, 어떤 심사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증거와 증언에 의해서 밝히고 네. 그에 따라 국민이 판단하시고 책임질 정치적 책임지고 이렇게 한 이후에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현재 이 부끄러운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바라보고 마무리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네,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상 초유의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권이 그것을 만든 상황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 전에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개혁의 최적임자라고 분명히 모든 사람 민주당의 대통령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왜 지금 와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나와야 되고 그거는 대통령이 전면에서 얘기를 하셔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박수현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대통령께서 언급을 해야죠.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지금은 네. 그 말씀을 징계 절차나 위원회 절차가 남아 있는데 국회나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어제 그 문제를 뭐 소집을 한번 해서 하려다가 현안 질의하려다 못했잖아요. 근데 그런 절차나 그다음에 대통령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징계위원회의 절차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네. 제 말씀은 하시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정리된 다음에 최종적인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미 겁니다. 예 말씀하시고 혹시 아니 이게 정치로 풀어야 될 일이지 네. 그런 법과 절차로 풀어야 될 일입니까? 이미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이것을 막았어야죠. 알겠습니다. 그 책임을 대통령이 지는 것이고 대통령 4년 동안 국민이 그 권력을 위임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두 장관과 검찰총장이 1년 동안 국민들을 저렇게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걸 대통령이 그냥 뒤에 숨어서 방기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숨어서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더 좋은 민주주의 절차, 인사권의 행사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철저하게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최종 정리를 대통령이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래도 두 분의 어떤 법률 전문가도 나오셨으니까 이걸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이건 뭐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말고가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해결하라는 거고요. 이미 징계가 청구됐고 예, 징계 청구됐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 추미애 장관이 징계에 회부하고 직무배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했을 때 뭐 별다른 다른
언급이 없었다라고 없었다, 하는 이렇게 거는 얘기하죠. 네.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알아서 행사해라라고 이야기한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와 권한 내에서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건 해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 과정에서 사실 만약 대통령이 거기서 뭐라고 언급을 했으면 대통령이 왜 거기에 개입하느냐라고 다른 비판이 분명히 들어왔을 겁니다. 영향을 미친다. 예, 예. 이렇게. 예. 그리고 뭐 사실 사회자께서 질문하셨던 거는 그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이 네. 징계 사유가 되느냐, 여러 개 사유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검사 윤리강령 윤리강령에. 제14조 또 15조 보면 사건 관계인 등과 사적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적 접촉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묻지 않고 접촉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건 관계인. 그러니까 남은 부분은 사건 관계인이냐 아니냐 부분만 따지는 게 남아 있을 뿐이고 네, 네, 네. 사건 관계인이라고 넓게 해석이 되는 한 접촉 자체가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고쳐매지 말라라고 하는 게 검사 윤리강령에는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관련 사건이 계류 중이다 그런 예, 말씀이신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가끈을 고쳐맸지만 오얏을 따지는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합당한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검사 그래서 저는 윤리강령은 예. 가끔 고쳐매지 말라는 아니 거예요. 저는 사건 그 관련이다, 조금 이런 견해를 말씀이시죠. 달리하는데요. 검사윤리강령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요. 네.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14조고요. 15조는 달리 또 그래 있습니다. 15조입니다. 15조. 15조가 이렇게 돼 있고 14조는 외부 인사와의 교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성을 의심받아 우리가 인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면 그 처신에 유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JTBC의 14조입니다. 실제 오너인 이분하고 이제 어떤 주점에서 만났다 이런 얘기인데 네. 만나는 것 자체를 금지하면은요 검사들은 산 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야 됩니다. 판사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검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고 네. 정보도 수집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만남이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그걸로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무조건 홍석현 회장을 만났다고 해서 검사 직무 그 윤리강령 위반은 아니고 네. 왜 만났느냐 만나서 뭐 뭔가 그만 얘기를 했느냐 봐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걸 따져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네. 뭐 추장과의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니 현장에 있던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홍석현 회장도 불러보고 이렇게 해야 이제 강령 위반 여부가 판단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게 이제 찍어내기를 위한 억지를 쓰는 거죠. 억지라고.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그게 변희재 씨가 JTBC 고발한 사건이에요. 네네. 그 소위 보수 우파 쪽에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그것도 둘이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라 우연히 다수가 모인 장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고 끝나고 나서 본인의 상관인 검찰총장 문무일 총장한테 보고를 했고 만난 것 자체를. 아, 그랬군요. 그거 네,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으면서 이게 6가지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회부할 일입니까? 네. 아 이거 속아 무술 일이잖아요. 이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걸 찍어내기 위한 수순이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좀 지혜롭지 않으신 것 같고 거꾸로 물어보면 아니 아까 저희들 보고 검찰 개혁에 아주 적임자다라고 했던 그 입장이 왜 변했냐라고 거꾸로 여쭈면 국민의힘 입장은 거꾸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했죠. 변했잖아요. 네. 그리고 아니 근데 그거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변한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을 두둔하거나 그 사람이 우리 쪽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네. 다만 수사의 검찰총장으로서 독립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검찰총장 우리가 수많은 변화와 발전을 해오면서 만들어놓은 임기 보장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정들이 결과적으로 2013년도에 최동욱 총장 찍어내기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네. 누가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민주당이 공격했던 것들을 역지사지로 돌려보면 똑같은 상황이 그보다 더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 지금 그 현재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입장은 국민의 시대적 여망이라고 하는 검찰 개혁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 검찰 개혁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판단한 건 맞는데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하는 것을 보니까 마치 검찰이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특권층이고 어떤 특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야. 쉽게 해서 법과 제도로 바꿀 수 있는 건 바꾸려고 하지만 대통령이 당부한 것은 수사의 관행까지도 스스로 좀 개혁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를 바라보는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그런 어떤 태도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입장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검찰 개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예. 전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이제 아무도 하고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고 아직 그전까지 알리지 않았던 문제인데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이 있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이제 채널 A 사건, 한명수 총리 사건에서 감찰을 방해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뭐 조금 내용들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고 평가를 좀 이것도 해주시죠. 마찬가지로 저 대검에서 입장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정보 보고를 한 직접 그 검사가 그 글을 다 올렸잖아요. 판사들에 대한 사찰 문제. 재판 이게 뭐 사찰이 아니라 일단 그렇게 재판부의 했는데. 정보 보고는 네. 그 주요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고 그 행위다. 이번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네네.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이 무슨 정말로 지금 말한 불법 사찰의 개념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통례적으로 했던 그 과거의 검찰의 행위 이런 것들을 보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짜맞추기 하듯이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수단으로 악용한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그 법무부 입장이 사실이라면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 연구의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무리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보고를 했어요. 네. 이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범죄정보기획관실, 옛날 범정이라고 불렸던 것이죠. 예. 이거를 가지고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을 했어요. 네. 이게 공판이나 공소유지를 위해서 이런 정보를 도대체 이거 무슨 뭐 사생팬도 아니고 무리야기 법관, 개인 취미 이런 거를 왜 도대체 수집을 해가지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합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수집하는 정보가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변호사들도 재판할 때 판사님이 어떤 분인가 하기 위해서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디에서 다 근무했고 하잖아요. 법조인 대관도 뒤지고 뭐 여러 가지 근데 해가지고. 여기에 무리야기 법관 해당 여부 이건 양승태 그 코트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거 그 블랙리스트 관리하다가 구속되고 재판받고 있는 그런 범위를 거예요. 넘는 것이다. 예. 통상적인 근데 정보죠. 이런 거를 왜 개인 취미, 가족관계 이런 것까지 왜 보고를 합니까? 네. 그걸 아니, 그러니까 왜 이제 반부패 강력부에다가 내나요? 아니 그게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거의 4년 차에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검찰총장이 문무일총장이 2년이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정권 들어서 그런 행태들이 개선되지 못하고 바로잡지 못했으면 그것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네? 이거는 불법이에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 이전에 그런 문무일총장 이 정권 들어와서 그런 행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될 것이지. 예, 판단하시죠. 예. 판단하기 그걸 위해서 윤석열 지금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아니죠. 윤석열 총장이 세상에 잘못됐다는 옛날에 거죠. 국정원이 하던 판사 사찰한 겁니다. 그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 아니, 보자면 법률적으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잠깐만 말 마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내가 보고서 작성해서 올렸다라고 하는 분이요. 보고서 인적사항 지우고 공개하시면 돼요. 내가 올린 보고서는 이것밖에 아니다. 네. 당신들이 갖고 있는 법무부에서 갖고 있는 보고서는 도대체 뭐냐 알겠습니다. 하고서 비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수준에 훨씬 넘는 그런 아니 정보를 그러니까 이제 수집한 제목을 것이라는 게. 불법 사찰이라고 이제 해놨는데 네. 불법 사찰인지 적법한 정보 수집인지 이제 내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추장관은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대검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정보를 수집했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판사들마다 성향이 다르거든요. 어떤 판사님은 적법 절차를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 있고 어떤 네. 분은 진실이 중요한 것이 그거는 덜 중요하다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판사님은 어떤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분노감이 굉장히 크신 분이고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변호사들도 어떤 재판부에 배당이 되면 그분의 성향에 대해서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수집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 재판이나 판결도 뒤지고 그렇죠. 다 찾죠. 그 수준이란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연히 해야 돼서 재판이라는 거는 재판장을 설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장하고 그래서 모든 필요한 정보는 다 동원해서 수집을 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 중에서 불법적으로 수집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불법 사찰이라고 볼 수가 당연히 있겠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고. 근데 그렇지가 않고 다른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불법 사찰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어난 정보 수집이라고 볼 수가 수집이다. 있는 거죠. 그런데 근데 이 경우에 부분에서 좀 보면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끝나 마치고 제가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무리야기 법관 해당 여부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담당하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서류를 이제 압수를 하게 되는 모양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중에서 이거는 불법적으로 취득하기가 불법 사찰이다 또는 이거는 통상이다 그게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수사정보정책관실입니까? 네. 거기에서 이걸 수집해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지금 말씀하신 반부패 강력부에 이걸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공판 유지와 관계가 없는 부서예요. 전달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반부패 강력부라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부정 비리 부패 이런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는 부서예요. 판사를 수사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좋아요. 좋은데 우리 전제는 이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통상적인 범위에 이것이 용인될 수 있다. 그걸 전제로 해놓고 잘못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 그런 토론보다는 이 자체를 잘못했다 자체가 거기서부터 함께 인정하고 출발해야 된다는 걸 합의해야 될 것 같아요. 내용에 관계없이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 그 자체가. 아니 그 부분이 잘못된 건지 안 된 건지도 예. 지금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걸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것이 불법적으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사찰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뭐 통상적인 수사 정보를 위한 하나의 정보 수집인지는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왜 지금 시기에 갑작스럽게 윤석열 총장이 사상 초유의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왜 지금 일어나냐. 그러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좀 소상히 밝혔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이전에 문무일 총장 때는 이런 일이 그럼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 과거 박근혜 정부, MB 정부 때만 그렇게 했다라고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잘못했다, 바로 못 잡았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일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 사전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수집한 정보의 수집 목적이 뭐였는지 네. 공소유지를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뭐 판사의 약점을 갖고 있다가 뭐 네. 공간을 치려고 한 것인지 그래서 그것도 그러니까요. 찾아야 될 거고요. 네네. 실제로 어떻게 쓰여진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소유지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박 의원님 말씀대로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조사를 계속 해봐야- 해왔더라도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이, 아니, 예. 그래, 공소유지에는 필요할 수가 있죠, 당연히. 네. 근데 공소유지 필요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취득해서는 안 되고, 더더더 공소유지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그런 건 허용해서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조사를 예. 더 해봐야 돼요. 좋습니다. 예, 이것도 그러니까 정말 뭐 사실관계가 더 밝혀져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이거 정말 너무 간단하거든요. 내가 보고서 작성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검사님이 네, 네. 6페이지짜리 장문의 글을 이프레스에 올렸어요. 네. 장문의 글을 올리실 필요 없어요. 나는 이런 보고서를 올렸다. 라고 한 장 내놓으면 돼요. 네. 말이 너무 기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서도 이 보고서 우리가 확보한 그 법무부에서도 우리가 확보한 보고서는 이런 내용이었다라고 보고서를 서로 딱 내놓으면 이게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경로로 합법적인 경로로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인지 아닌지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가 금방 드러날 겁니다. 네. 이거. 또 한 가지 이제 그 감찰 조사 문제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대면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법무부 측 얘기는 그냥 거부했다 얘기고 대검 측에서는 아니 서면을 더 조사를 먼저 하면 그 이후에 뭐 대면 조사를 하든 말든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고 법무부가 감찰하면 뭐 검찰총장이든 어떤 일종 검사니까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런 겁니까? 어떻게 아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까? 감찰을 하더라도 하는 네. 건 좋아요.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만들어 놓은 룰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법무부 감찰 규정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해야죠. 그 서면 조사를 먼저 하도록 돼 아니, 있습니다. 거기에 아니요, 그렇게 안 돼 보면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게 이제 3조에 나오고요. 네. 또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충분한 준비 시간을 줘야 된다. 그것도 3조에 나오고 또 이런 조사를 개시할 때는 네. 어떤 형사 처벌이나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런 경우에 조사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선 그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고 또 이런 감찰에 대해서 감찰 대상자가 협조를 해야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당연하고,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네. 지금 윤석열 총장의 경우는 저희들은 뭐 보도만 보고 이제 듣는 거지만 네. 근데 법무부에서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하는 건 다짜고짜 그냥 당신 대면 조사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그 자체로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적법 절차로 볼 수 있을지가 굉장히 의미거든요. 감찰 규정 자체를 보더라도 그렇죠.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우리는 알 수는 없는데 네. 언론 보도는 그냥 다짜고짜 대면 조사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긴급한 사안인지. 그 서면 조사를 먼저 하고 대면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고요. 그 당연히 협조 없죠. 의무만 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협조 전체적인 의무. 절차를 예. 밟아야 되는데 그런 거 밟지 않았다 이런 말씀은. 근데 그 뭐 다짜고짜 대면 조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대면 조사 일정을 잡자고 밀봉한 봉투 가지고 간
검사를 대면조사 일정을 잡자고 했다는 일정을 거죠, 잡자고 법무부에서? 일정 잡자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갔잖아요. 그랬는데 그 돌려보냈어요, 그냥. 네. 근데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돌려보내면서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라는 입장을 낸 분이 대검의 전무곤 정책기획과장님이세요. 이분이 내시면 안 되죠. 역시 개인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개인으로 해야죠. 말씀으로. 특별 변호인을 하든지 뭐든지 네, 이렇게 네. 하셔야 되는데 네, 그건 뭐 지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열 검사, 그러니까 그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해서 감찰을 하는 것이고 징계 요청을 한 건데 대검과 법무부가 조직과 조직이 부딪히는 것처럼 이게 뭐 국정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네. 무슨 감사원 감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검사인 검찰총장에 대해서 감찰을 하거나 징계 회부하는 건데 예. 이거를 대검과 검찰과 법무부의 대립인 것처럼 계속 프레임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는 저는 예. 감찰 대상자로서 이건 또 뭐 조직의 아니다. 수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아니, 거죠. 법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요. 너무나 잘못된 시각인 것이. 아니 이론적으로 네. 맞는다고 아니요, 보는 법이론적으로 한 번만 말씀하시고 일단 먼저 개인 드리고 검찰 이렇게 입장에서 이거를 윤석열 개인에 대한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검찰권을 장악하려는 정치권의 시도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신 변호사님은 이것이 무슨 절차나 법적인 얘기로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 정치하시는 분이 왜 그럽니까? 이게 다 정치적으로 벌어지는 행위예요. 검찰의 입장에서는 정치 영역에서 자기네들이 살아있는 권력에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권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또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절차에 갑자기 정치권이 우리 권력은 선한 권력이니까 칼 들이대지 말라 이렇게 정치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거기는 검찰개혁의 저항이라고 보지만 야권에서는 이거는 검찰에 대한 장악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에 칼 들이대지 말라 이렇게 하는 정책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계속 이제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이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검찰을 장악하려는 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서 장악하려고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 인사권에서 해임하고 말 잘 듣는 검찰총장 안 치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어렵게 하겠습니까? 네. 다만 이제 모르겠어요. 윤석열 총장은 동의를 안 하시지만 윤석열 총장이 검찰이 수사 관행까지도 좀 바꿔달라고 하는 대통령과 국민의 그런 요청에 좀 미진하다. 라고 하는 아직도 예. 특권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자꾸 부딪히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뭐 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과거 정권의 야당일 때 바라봤던 시각 또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여당일 때와 지금 야당일 때의 입장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다만 제가 계속 지적하는 거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행정 영역에 있는 거예요. 행정부 영역에. 그것을 어떻게든 1년 넘게 이렇게 계속 지리하게 아까 말씀하신 알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그거는. 사건으로 예. 만드는 행위. 그거는 여전히 대통령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거를 알겠습니다. 빨리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논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뭐 논쟁 같은 벌어졌으니까 일단 논쟁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또 하나 중요하게 짚어야 할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 왜 정치적으로 이렇게 행보를 하면서 왜 그걸 빨리 예전에처럼 우리 대선 주자 이름에서 빼주시오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느냐. 당신 여론조사 1위 나오는데 이런 거 계속 정치적 행보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지금 중요한 이제 징계위로 사유로 들어갔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 하는 그런 겁니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을 저버렸다 이러는데 이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제가 공격을 좀 해야 될 입장이어서 말씀하시죠. 먼저 하고 오시라는 말씀을 받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국정감사장에서 김도읍 의원이 질문을 할 때 윤석열 총장의 태도 변화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총장께서 권력 의지가 대단하시고 정치를 할 뿐이다라는 그런 개인적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또 개인적인 그런 근거도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예. 그런데 그전에는 완벽하게 깨끗하게 선을 그으시더니 그날은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퇴임하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 그래서 김도읍 의원께서 거기에 정치도 포함이 되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면서 이상하게 뺐어요. 네. 누구나 정치를 하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고 그 뒤에 언론은 윤석열 총장이 너라 마라 하기도 전에 이제 계속 대선 후보로 넣고 이제 대선 후보 1위까지 막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 온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날 그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는 생각을 해요. 깜짝 그렇습니까? 놀랐어요, 네. 그때. 아마 그것이 단초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지금 와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다 여론조사에서 빼줘, 넣어줘라고 안 하는 것까지 말씀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러나 단초에 국정감사장에서 그러한 태도를 명확하지 않은 것, 공직자로서 공무원으로서 그런 저는 정치를 안 합니다라고 답변을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그 부분은 윤석열 총장이 저는 좀 미숙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숙했다기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보는 보시나요? 시각에 따라서 저렇게 달리 해석할 수 있나.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여론조사에서 자기 빼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그래 예전에 했잖아요. 예. 그거 안 빼주고 계속 정권이 때려가지고 지지율 1등 올라간 거를 윤석열 총장의 잘못으로 몰아갑니까? 아니 저는 그게 잘못이라고 안 아니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본인이 정확하게 답변을 나는 정치를 안 할 거다라고 해야 되는 의무가 있나요? 공무원이니까. 그것이 왜 정치적 중립 훼손이라고 보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저는 그 답변 자체가 정치를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윤석열 총장을 두둔하거나 보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쪽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하루빨리 그러면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시는 게 이런 논쟁을 해소할 수 있는 일인데 왜 1년 동안 이렇게까지 질질 끌고 와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게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이제 글이 또 가시는데. 자, 자, 일단 말씀하시고요.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윤석열 총장이 정답이 있는데 정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공무원이고 또 정책 중립이 요구되니까 아예 전 뭐 나중에 하더라도 나는 안 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게 맞는데 이분이 뭐 어떻게 봉사할지 뭐 퇴임 후에 생각해 보니까 뭐 퇴임 후에 뭐 자기가 뭐 다른 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애매하게 했는데 그게 하여튼 여러 가지 오해를 낳은 단초인 것 같아요. 부적절한 걸로는 보이는데 그것도 해서 그것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건 또 의문입니다. 징계 사유로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고 보진 않으시죠? 그거는 좀 법적인 의미로 볼 때 네. 징계 사유가 되긴 좀 어렵다. 네. 부적절하긴 했지만 부적절하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신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는데 징계 사유로서는 약간 모자라다. 저도 이렇게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거 하나만 딸랑 놓고 징계 사유로 올렸으면 네. 이제 징계 회부하는 것 자체에 여러 가지 의문이 더 많이 제기됐을 텐데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는 뭐 거론할 수 있는 정도.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특히 검사 뭐 징계 사유나 이런 데 보면 정치 운동에 관여하는 일 없어야 된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좀 돼 네. 있거든요. 정치 운동 이런 것까지는 예, 아니다. 예,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치적인 오해가 하겠다고 있어요. 발언한 것도 아닌데 네. 그것을 정치적 중립 훼손으로 보는 시각도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만약에 이게 징계하는데 직무를 배제할 사상 초유의 사태를 벌이게 하는 일로서 가능한 건지 박세현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국무위원들이나 인사청문회 때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는 게 부지기수 아닙니까?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는 것이지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걸 각자가 해석해가지고 지지율 1등 나왔다고 해서 이것을 징계 사유, 직무 배제 사유에 넣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정적 중립 훼손이죠. 왜 확실히 안 한다고 안 하냐 이게 심하니까 그죠? 그것을 왜 꼭 해야 됩니까? 그거를?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공무원의 답변으로 제가 제안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적절한 건 분명히 아니었다는 그런 공감대는 있는 것 같고요. 그 해석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런데 신 변호사님 이것도 이제 대검이 왜 그렇게 했냐 그런 말씀 마시고요. 즉각 입장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총리 입장이 끝까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러면 이거 정말 어떻게 이거 소송 가는 겁니까? 무슨 가처분, 정지 뭐 이런 것까지 가는 겁니까? 사실 이런 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요. 정치도 해결이 안 되니까 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법률적으로 이제 윤 총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지금 직무 집행이 지금 정지가 되었고 총장으로서 일을 못 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 해야 될 일은 뭐 징계위원회 해부된 거는 거기서 이제 앞으로 징계 진행에 따라서 뭐 무혐의가 되건 징계가 나오든 그렇게 하겠죠. 네. 그 전에 직무집행에서 지금 정지를 못하도록 돼 있으니까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하려는 소송을 해야 되겠죠. 가처분 신청을 일단 하고 소송을 하면서 그 직무집행 정지를 효력을 정지하는 또는 집행을 정지하는 그런 가처분을 같이 해야죠. 그러면 그것이 본 소송은 한 6개월 내지 1년 걸리지만 요
가처분 신청은 일주일 내지 2주면 금방 나오거든요, 나오겠죠. 결과가. 그러니까 네. 그 결과 나올 때까지 윤석열 총장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만약에 법원에서 이거는 징계위원회 해부됐다 하더라도 그냥 일을 못하면 심하다. 이렇게 되면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가 이거는 중지가 되는 네네. 거죠. 다 끝날 때까지. 그런 점 받아주면 이제 다시 살아오는 거고 만약에 법원이 이거는 뭐 직무집행을 정전에 맞다 이렇게 돼버리면 네네네. 윤 총장은 뭐 사실상 다시 돌아오기 좀 어려운 그런 결론이 나게 되겠죠. 지금 뭐 가처분이 있고 본안 소송이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본안 소송이 결국은 두 개가 될 겁니다. 하나는 직무 배제, 직무집행 네. 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효력정지 가처분이 올 거고요.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징계가 결정이 되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네, 또 본안 네. 소송을 뭐 하게 될 한참 텐데 있다는 얘기로, 네. 이게 이제 가처분이 예선전이 이 전초전이 될 건데 네. 근데 이게 저는 가처분이 윤 총장님 뜻대로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그거야 이제 지켜봐야 되고요. 예, 아니, 근데 네. 검사 징계법에 보면 그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요청하고 직무집행을 배제했을 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법무부 장관. 근데 검찰총장이 다른 검사들을 직무집행을 배제해달라고 할 때는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검찰총장은 정무직의 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요건을 굉장히 넓게 해놨어요. 네. 그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무집행을 배제할 수 있게 법무부 장관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들의 말씀은 그렇고 자,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는 얘기죠. 법률 전문가고 아니고를 떠나서 저도 법사위에서 5년 의정활동했는데 저도 절차와 법을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네. 이 행위 자체는 정말로 국민들로서 짜증나는 일이에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실타래를 풀어줘야죠. 이거를 정말로 이게 과거 같으면 최동욱 같으면 그냥 본인이 사표 쓰고 사생활 문제로 찍어내기 하면 그러고 물러나지만 윤석열 총장이라는 이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수긍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이것을 문제를 풀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고 빨리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법원에까지 가서 소송이 이루어지고 뭐 이게 지리하게 계속 앞으로도 계속 지속된다면 이 국민들한테는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예. 그리고 검찰이 정권이 지금 문재인 정권만 계속 영구 무한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검찰도 계속적으로 이 정권이 끝나고 나도 계속 지속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되고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민께서 짜증나시고 화나실 뿐만 아니라 이걸 보는 저희들도 짜증나고 화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은 이런 과정마저도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가기 위한 대통령 권한 사용의 아마 절제다라고 자제다 이렇게 보고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이게 구시대의 마지막 정리이자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기를 대통령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법에 정해진 그런 절차들이 마무리됐을 때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해야 할 시점이 오면 단호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은 아니고 일단 징계위원회도 남아있는 절차들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온 이상. 여기에서 대통령이 지금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기왕에 인내를 해왔고 또 대통령이 왜 그런 인사권을 시원하게 행사하지 않는가에 대한 대통령 나름의 철학이 있고 그것이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확고한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절차는 좀 절차가 지켜보시자고요. 있으면 거기까지도 끝까지 가봐야 되겠다는 그렇습니다. 설사 장관과 총장이 법원에서 다투더라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박 의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참 보기가 흉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누구건 대통령이건 장관이건 총장이건 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원칙을 세운다는 차원에서는 이런 서로 장관과 총장이 서로 상대방이 법을 어겼다고 하니 과연 누가 어겼는지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지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사람 개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법에 따라서 움직여진다는 건 법치주의를 신뢰한다는 차원에서는
꼭 나쁜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아주 새로운 관점이래요. 그죠? 우리 오시는 보시기 들은 것보다는 아니, 우리가 보기엔 참 볼썽사납다 대통령이 생각하는데.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무슨 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검찰청법에 2년 임기 보장한다는 거 그 얘기를 하는데 네. 임명을 했으면 임면권에 대한 부분들, 면직에 대한 권한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정치인이지 모든 국정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힘들고 아파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민생을 챙겨야 되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네. 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싸우는 모습을 1년 동안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정치적으로 끌어안고 대통령이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통수권자로서 해야 될 일이지 그렇다고 해서 누가 법을 어겼다고 해서 대통령을 고발합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절차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이제 왔으니까. 예.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공수처 얘기입니다. 자, 핵심만 좀 짚어보죠. 추천 회의를 끝까지 계속해서 기왕 구성돼 있으니까 여기서 결론을 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민주당처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빨리 법을 개정해서 새롭게 시작하자.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두 분 좀 의견 좀 말씀하시면. 법이라도 개정해서 지금 빨리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민주당은 뭐 충분하게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네, 여야 간에 좀 또 한 번 더 만나자. 위원회를 다시 한번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결론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나지는 않을 겁니다. 애초에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공수처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려 했다 그렇게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공수처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거의 당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공수처장을 뽑는 목표가 아니라 국민의힘은 공수처 자체를 아마 무력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그것을 좌시할 수 없는 또 현실적 이유도 있죠. 예. 네, 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법을 제정하는 목적과 취지 그리고 그 과정이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수처법에서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야당을 견인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이 공수처 출범할 수 없다라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지껏 그리고 초기에는 민주당에서 오히려 야당 추천 공수처장을 뽑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당의 이정미 전 대표가 제안한 대로 오히려 공수처 출범을 하기 위해서라면 야당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자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범할 수 있죠. 그중에 한 명이 야당의 공수처 추천위원 중에 한 명이 반대했다 손 치더라도 본인이 추천한 사람까지 만약에 반대한다면 그렇게 되면 5명뿐이 찬성을 안 하니까 그럴 때는 명분이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3번의 투표한 행위 그 정도 가지고 그 공수처를 출범했던 그런 히스토리는 완전히 무시하고 법 개정을 통해서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정말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공수처를 이미 법 개정을 통해서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그냥 이미 정해놓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국민들이 심판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회의를 더 계속할 수 있는 지금 방법이 있다. 네.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당 추천 인사를 스스로 반대 투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둘이 한 게 아니죠. 예, 네, 둘이 했다니까 다섯 표씩밖에 안 나왔어요. 예, 그거는 뭐 내용은 좀 뭐 그렇다 하고 얘기하고요. 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5표가 나온 거는 그 2명이 반대를 한 것이 아니라 여권에서도 비토권을 행사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5표를 야당의 추천위원 2명이 반대했다고 이찬희 단정지었어요? 제가 얘기였고요. 회의에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이찬희 그 변협회장 말씀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찬희 변협회장은 거기서 사실 변협은 이 공수처 출범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가졌던 곳인데 거기 들어가서 야당 추천 인사도 스스로 반대했고 다른 측 후보도 반대했고 해서 나는 오늘 안에 어떤 얘기가 들어와도 난 반대표를 던질 거야라고 야당 추천 인사들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오신환 의원님 말씀이 저는 그 명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오신환 의원 같이 생각하시는 추천위원을 추천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 그 법원 행정처장이나 변협 추천 인사 이찬희 회장이나 조재현 그 법원 행정처장님을 여당으로 몰아서 여당 측이다라고 공격하고 몰면서 오히려 이찬희 회장님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무의미한 회의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 이 회의를 계속 반복하는 거는 무익할 뿐만 아니라 유해하다라는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그 개별적인 추천위원들의 그
어떤 하신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거나 분석하는 거는 좀 피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근본적으로 이 공수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네,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거악을 척결할 수 있는 건 공수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검찰이나 경찰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있으면 나한테 가져와 요구하면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이첩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해달라고?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성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당의 네. 비토권도 준 것인데 그러면 서로 입장이 다르죠. 회의를 계속해서라도 결론을 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회의에서.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서로 견해가 다르. 야당은 계속 하여튼 뭐 저질하겠다는 생각이고 이쪽 여당은 어떻게 이제 빨리 그 공처를 알겠습니다. 출발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건 맞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게 정치인들이 할 일이죠. 네. 그걸 법 개정해서 비토권 없애는 건 안 야당에게 됩니다. 주어진 비토권을 야당은 좋은 공수처장을 뽑기 위해서 사람에 대한 비토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공수처라고 하는 이 기구 자체에 대한 비토권을 행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네, 아니, 결과적으로 법 알겠습니다. 취지가 야당의 비토권을 준 것 자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배제하고 부정한다면 그 법 개정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죠. 무조건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담는 건데 알겠습니다. 네. 기존에 있는 법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제도는 4년 동안 추천도 안 하고 공석으로 비워놓으면서 그거는 법을 어기고 있으면서 왜 굳이 공수처만 이렇게 급하게 가야 되는지 그 이유의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신한 의원님은 원내대표 하시면서 여기에 반대하셨고 복잡한 입장이셨는데 네. 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문제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예산 심사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 남아 있는데 혹시 이런 갈등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논란으로 그냥 묻혀버리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오늘 많은 말씀 해주셨지만 오늘 말씀에 대해서 꼭 중요하다, 핵심적인 이것만 좀 꼭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마무리 발언으로 30초씩만 좀 부탁드릴까요? 우리 정태현 변호사님. 네, 법무부 장관과 총장의 갈등, 또 공수처법 이것이 전부 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리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건 간에 서로 여야간의 정치인의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이 원리와 원칙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원리 원칙 중요하다. 신 변호사님께서도 마무리 발언 부탁드릴까요? 네, 제도개혁이 본령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개혁을 넘어서서 이제 사회경제적 개혁으로 좀 의제를 민생개혁, 사회경제적 개혁으로 의제가 다 내년부터는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꼭 두 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오신환님께서도. 예, 검찰 개혁의 핵심은 누구나 아듯이 이 정치적 중립,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댄다고 해서 어떤 정권도 거기에 이제는 관여하거나 외압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무소불위의 권력들을 지금 법으로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도 그때 밀어붙여서 결과적으로 지금 출범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꼭 이 정권 내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 저항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박수현 의원님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슬프고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적 DNA 속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하는 그런 DNA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검사의 범죄 기소율이 1%도 채 안 되는 0.56%에 불과합니다. 일반 국민은 기소율이 43%나 됩니다. 이러한 검찰이 비대한 권력, 비정상적인 이 검찰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검찰이 미워서가 아니라 윤석열 개인을 찍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후손을 위한 검찰 제도를 만들기 위한 것임을 국민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말씀해 주셨고요. 잘해주신 네 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검찰 개혁도 중요하죠. 공수처 등의 논의가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몇몇 사안에 집중해서 여야 대립과 공방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 민생을 챙긴 정기국회는 또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큽니다. 공식적인 21대 첫 정기국회 일정이 한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죠. 앞으로 남은 기간 얼마 없지만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을 두루 살펴서 생산적인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이슈토론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고요. 저도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슈토론 여기서 끝내고 국회방송이 다음에 더 좋은 프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국회방송 성원해 주시고요. 저는 나중에 혹시 여러분과 다른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